자, 벌써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찾고 계십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또 떨어지고 S&P가 연 저점을 다시 또 경신을 해서 걱정이 더해질 것 같은데 개장 전에 미리 좀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은 반등해 볼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래도 뭐 하루하루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계속 빨간불. 진짜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빨간불은 진짜로요. 하락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파란불인데 파란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저 자신도 계속 위축되는 맞아요.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안 좋은 내용이라도 활기차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면 네. 이게 활기차게 질문을 드릴 건 아니지만 예. 한마디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이제 발생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드디어 좀 소위 말하는 신용이 터졌나? 라는 느낌이 드는 하루였거든요. 지점은 더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소위 말해서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또 뭐 증권사들 지금 뭐 지점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신용 관련해서 담보 부족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그 담보를 채워야 되는 거고 뭐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2020년 그때 3월 달에 그 한번 금닥장이 있었잖아요. 2년 정도 전인데 네. 그때 보게 되면 뭐 한두 차례 이렇게 그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런 반대 매매를 막았는데 세 번, 3회, 4회 가다 보니까 이게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급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사실 좀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따진다면 증권사들이 지금 보통 얘기하는 그 지수대가 2100포인트 정도가 PBR로 0.8배 정도 수준 되는데요. 이때가 뭐 과거에 보면 위기 때마다 어느 정도 그 PBR 0.8배가 지선 역할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00포인트대에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겠지만 21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조금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서 아직까지는 2200선에서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연말로 가게 되면 뭐 4%에서 4.5%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내년에는 4.75%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그리고 강달러, 그러니까 킹달러에 또 물가까지 이런 그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사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는 점은 좀 보수적인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 지금 정기예금 금리, 그러니까 1년의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뭐 5%까지 이제 육박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4.57%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 은행의 그런 고금리 쪽으로 조금은 자금을 맡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점장님도 관리하는 계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다 같이 당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네. 그 지점에 저희 저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또 주식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을 조금 줄이는 게 줄였어요? 네, 줄여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줄이자. 주식이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다 종목이 이제 한 10개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뭐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를 몇 개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줄이자. 현금화를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10개라면 10개를 동일한
비중으로 뭐 10%씩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봐서는 주식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는 그런 뭐 물론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줄여서 현금을 늘리는 게 조금은 지금은 방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장님, 그럼 어제 같은 폭락장에 팔았다면 손실을 확정했을 텐데 손실을 보고서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전략이셨군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현금이 없으면 주식만 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은 종목 교체라든지 또 아니면 하기 쉽지 여기서 않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손절을 통해서라도 현금화했다. 지금 플로라님께서도 현금화하기에는 하락률이 너무 커서 손절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손절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종목마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을 손절을 어려우니까 그 종목의 뭐 10%, 다른 종목도 10%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줄여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일단 전화를 몇 번 돌리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심되는 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일단 그냥 계속 버텨왔어요. 네. 그럼 오를 때 또 드라마틱하게 같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어제같이 이렇게 공포가 공포를 낳고 추매가 추매를 낳는 시장에서는 이거는 펀더멘탈이고 뭐고 다 일단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수급이 좀 영향을 가장 그렇죠. 큰 것 같아요. 정말 수급장이죠. 네, 수급이 좀 영향이 큰 것 같고 특히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보고 있는 회사들을 뭐 빠지면 더 사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현금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또 신용 매수를 한 경우는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PBR 0.8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뭐 지수가 2,100포인트 정도가 절대적인 지수는 아니지만 현재 거기까지는 뭐 조정에 대한 폭이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로스컷 그런 또 있거든요. 로스컷이 그렇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하 보유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몇 퍼센트 이하면 이게 잘라야 되는 그런 게 또 로스컷 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부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어제 재미있는 거는 장 막판에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조금은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이 저가 매수 내지는 아까 로스컷을 이미 당했던 기관들 말고 새로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좀 조금씩은 그래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역대급으로 난도가 심했던 해인 게 제가 뭐 차트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1월에도 10% 하락을 하고 보통은 시장이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10%, 5% 조정은 나오거든요. 이건 보시면 1월에도 10%, 6월에도 10%, 9월에도 10% 이렇게 계단식 하락. 조금 반등하다가 계속 급락, 빠졌어요. 조금 반등, 이게 계단식 하락이에요. 폭락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들 분들이 뭐냐면 1월 달에 10% 빠졌을 때 이거는 진짜 충분히 빠졌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맞아요. 다시 맞아요. 6월에 조금 자금이 소진됐고 6월에서 7, 8월 이제 베어마켓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실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소위 말해서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장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2018년에도 계단식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 10%씩 하락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이라면 이렇게 이 10%씩 하락이 3-4번 나왔을 때 2018년에도 그렇지만 바로 반등은 아니더라도 2019년에 박스피는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일부 종목이 갔었던 사이클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다 쉬운 장은 아니었다. 되게 다 힘들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어제 좀 자금을 들어온 거를 밸류에이션과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달러 환산 코스피로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어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외국 반토막이 입장에서는. 났어요. 아니, 너무 싸잖아요. 네, 우리나라 달러로 기업이 보면. 코스피로 따졌을 때 네. 그래도 우리는 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코스피라는 게.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는 적자가 났지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도 무조건 이익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은 쌓이는 그런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반토막 난 거는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너무 장기 투자자 심하다. 입장에서 조금은 유입이 될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이 아직 안 끝났고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이익이 돌아서지 않으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0.8배를 갖다 붙이면 2200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이제 트레이딩. 예. 장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저께 저희들이 예. 집행기관이나 연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조금은 매력도를 느끼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라는 예, 얘기를 예.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사실 지금 저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오면은 이 정도 패닉이 오면 경기고 환율이고 정치고 나발이고 일단 그래서 계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지점장님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모시기 이제 귀한 시간에 모셨는데 자 일단 우리 지점장님의 전략은 좋은 종목이든 아니면 이 종목에 펀더멘탈 확신이 있든 일단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일단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줄여서 예.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은 뭐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매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익 난 거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손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일단은 뭐 가능하시면 장기적으로 내가 막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별로 연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가져가겠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자금이 급하시거나 이용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신용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 같은 신용. 경우는 주식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종목마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테마가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어떤 테마가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한번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시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뭐 하락할 때 파는 것도 방법이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줄여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은 하락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떨어질 때 팔고 예, 오를 때 그냥 뒀다가 떨어지면 또 몰리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이게 있는 반복입니다. 호재가 지금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또 그래도 실적 시즌이 예.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시작이 10월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물론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그래도 실적만 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워낙 다들 하락하고 일부 기업들은 뭐 PBR 0.2배, 0.1배까지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에서는 그래도 실적만 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실적주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실적이 좀 잡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이런 것들로 조금씩은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해나가야 되는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계속 얘기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약간은 뭐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다.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고 반면에 뭐 이제 환율 수혜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보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 회사를 또 어제 갔다 온 기업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제 탐방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갔다 온 회사가 와, 잘하셨네요. 뭐 시장 보면 뭐 합니까? 어제 그 예. 매드팩토라고 어제 회사를 갔다 매드팩토. 왔어요. 네, 그래서 다녀왔는데
시가총액이 3조까지 갔다가 지금 5천억까지 내려왔거든요. 3조에서 5천억이요? 6분의 1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그런 기대감과 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2만 3천 원이죠, 지금. 그때 최고가가 회사가 13만 원대까지, 13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3천 원까지 빠졌는데 어제 다녀와서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임상 진행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회사들 지금은 탐방을 다니고 회사들 미팅을 하면서 그런 회사들을 좀 이렇게 골라놓고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고 또 종목별로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드팩토도 역시 하반기 또 내년 초 좀 이벤트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데 매수 타이밍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어떤 당장 잡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든 아니면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기업들 말씀드리면 좋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밖에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네, 매드팩토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질문 짧게 하면 그럼 오늘장은 오릅니까? 기술적 반등 나옵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워낙 많이 빠져나서 오늘 같은 경우 있는데 그 오릅니까? 아침에 예. 특히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오면? 오늘 아침에 어제 그 반대매매, 그러니까 신용이 부족해가지고 쌓인 물량이 오늘 아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물량을 또 잡아가는 또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양봉 마감합니까? 보통 이제 양봉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야지 이제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양봉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좀 사줬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7시 구간대에 뷰티풀 굿머니를 꼭 주목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요즘 시장에 양봉이 나오는 기업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STX라는 기업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거래도 폭발했습니다. 바로 니켈 쇼티지, 제2의 요소수 대란. 이제 니켈의 국내 비축량이 감소한다고 하죠. 정부에서 그래서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쇼티지 이슈 때문에 또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어제같이 진짜 급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에너지가 상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점장이 이런 종목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건 니켈 어떻게 하이 니켈 이런 표현도 하는데 2차 전지에서 꼭 필요한 양극재 안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니켈이 이렇게 비축량이 지금 아직 2달도 못 버틴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2의 요소수 사태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소재나 이런 걸 안 쓰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니켈 관련주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LNF, 티플렉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2의 요소수 사태라고도 했지만 그때도 주가가 한 며칠 동안 움직이다가 말았어요. 네. 이 쇼티지 이슈로는. 그러니까 하이니켈은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니켈 쇼티지, 니켈 대란으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니켈은 여기서 그러면 짧게 치고 갈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어제 아마 뭐 거의 모든 뉴스에서 경기 뉴스뿐만이 아니라 다 다룬 내용일 텐데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하나 그룹주라고 하죠. 하나 그룹이 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투자 아이디어가 엇갈릴 것 같아요. 대우조선 해양은 어제 사실 좀 올랐지만 하나 전체적인 그룹주가 뭐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더 낙폭이 좀 심해졌는데 조선주의 지각 별동이 있지 아니면 이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용과 의리의 한화가 아주 방사한 사업을 다 섭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과 의리로. 포트폴리오라는 라인업에서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네, 그건 좋아 지금 보여요. 타이밍에 이 유증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하나의 계열사들이 예. 자금이 나간다는 쪽에 조금은 더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적자고요. 네. 적자죠. 네. 예, 그리고 뭐 일단은 하나그룹 말씀하셨던 계열사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맞아요. 하나 시스템이 5천억,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2조 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약간 자금을 이렇게 투여해서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가 이제 원하는 게 이런 방산 그룹으로 사실 또 이제 방산 쪽에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방산 쪽에서 특히 또 강자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확정은 된 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후보자, 그러니까 최종 인수 대상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최종 인수 대상자는 아니고 아직은 우선 협상 대상자다. 그래서 하나에서 뭐 하나가 아니고 더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글로 간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대우조선이 어제 해양이 어제 10%대 이상 급등을 했어서 13%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카이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할 거다. 물론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카이가 수출입은행 지분이 26%, 국민연금 지분 한 10% 정도 있고 이걸 민영화하게 되면 그걸 누군가 사야 되는데 계속 눈독 들인 한화가 될 것이다. 이 방산 사업의 어떤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한화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좀 보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게 돼요. 투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화가 가져가면은 한화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말씀하신 방산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예. 우주나 뭐 예. 이쪽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좀 신산업 쪽으로 활기를 좀 띨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인수 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가능성 높다. 네, 2조 원대에서 뭐 충분히 지금 현재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증 이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대우조선 사는데 2조 원 정도 들고 카이 사려면 또 그 정도 돈이 들잖아요. 1조 넘게 1조 6천억 원 정도.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생각을 뭐 하면 또 쉬울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액션일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은 결국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600%가 넘기 때문에 당장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바로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조선업이 조금은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가고 방산 쪽에서 매출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단기적인 이 유증의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는 접어들었죠. 그리고 사실 앵커님 그 한화는 지분 승계 이슈랑 맞물려서 한화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그런 유리하기는 얘기도 합니다.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걸로.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도 괜찮아요. 어제 대우조선해양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도 사실 높잖아요. 10% 넘게 올랐는데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대우조선해양은 지나친 기대입니까? 이제 새롭게 주인을 맡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M&A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뭐 조선 업종 자체가 이제 근데 조선 업종이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이 경기하고 또 밀접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주들이 이런 조선 쪽에 이제는 배를 이렇게 수주 물량은 지금 많이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이거 원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네. 이제 그게 수익성 부분에서도 약간 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M&A 이슈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점장이 오늘은 반등을 기대하면서 발걸음 가볍게 하고 가더라고요. 오늘은 꼭 반등을 해서 오늘 꼭 플러스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